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장난 아니던데. 네. 빗소리가 막, 와. 네, 저희 제주도 막 지금 효우 경보 내리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나는 차에 구멍 나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인천은 온다 하다가 안 오네요, 결국은.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가 넓네. 되게 넓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주도는요, 네. 막 재난 문자가 막 왔어요. 근데 살짝 기대했잖아. 혹시 휴교? 살짝 기대했는데, 네. 뭐 다 그냥 출근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이성현 쌤은 휴교하면 학교 안 가서 좋겠지만 나는 휴교하면 더, 이제, 더 안 좋아. 그렇군요. 우리는 대기야. 그렇네요. 예. 야, 이제 장학사 다 되셨네요. 다 되셨어. 아니, 교육청 관리자들이 해외여행을 잘 못 가시더라고. 여름에. 아. 왜냐면 태풍 오면 다시 다 집합이어서 잘 못 가시더라고. 하여튼 간에, 네.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예요.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말이죠. 뒤에 지금 특급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앞에 네. 서두를 길게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해놓고는. 지금 뭐. 지금 빨리 우리 청취자분들 네. 댓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게스트 모시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유튜브에도 이 방송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모르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시는데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쌤 치면은 계속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유튜브에? 야. 유튜브에 달렸습니다. 최민석 좋아요. 이라는 분께서 좋은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보내셨고 제가 지난번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 있잖아요. 네. 소개해 줬는데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이게 아니, 설명을 잘못해서 보충 설명한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럼 일단 이분은 책을 읽으신 것 같아. 예. 예, 제가 쭉 다 읽지는 않겠는데 밑에 보면 공감적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혜신 박사의 영상 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혜신 박사 유튜브 주소까지 딱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웠네. 당신이 옳다라는 게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네. 아니, 그리고 네네. 우리 이제 팟빵에도 지금 댓글이 잘 됐던데, 네. 블루베리 민도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배웁니다. 우리의 수업과 성장 방송, 그거 들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흥행에는 좀 실패했어. 그런가요?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었던 방송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코?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코에다가 키역 받침을 하시고 다시 또 코를 쓰셨기 때문에 키역이 3개 들어가 있는 요런 단어 저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잡수다와 관련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방송에서 가끔 언급해 주시는 쌤의 설문조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인지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니, 이거는 우리 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쌤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오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올려놔요. 이번에 또 잡수다 새 방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설문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초간단 설문이에요. 문항이 3개를 넘어가지 않아. 문항이. 두 개. 2개로 끝나는 아주 초간단 설문이에요. 혹시 이분은 페이스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쌤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이랑 유튜브에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쯤에서 저희가 특급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그널 방송 듣고요. 오늘 또 교사 배움 토크 역대급 게스트 저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셈, 나쁜 셈, 이상한 셈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셈셈셈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수업과 성장연구소의 신을진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6월에 수업과 성장연구소 신을진 대표님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수업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시 또 교사 배움 토크인데 굉장히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방금 이 시그널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이신가요? 좀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산다 이런 네,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학교 교사지만 절대 우리 교육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교육 문제. 이거 한번 저희가 다뤄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교육 문제를 과연 배움 토크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교육하면 떠오르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을 내던지신 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송인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사교육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토론회하고 강연하고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사교육 시장에서 이 송인수 대표님 모르시면 간첩 아니겠습니까? 거의 정적이죠, 정적. 함께 할 수 없는 정적이죠. 이렇게 바쁘신 분을 얼마 전에 우연히 수박 음료수 하나 사드리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수박 음료수 값 사비로 털어서 모셨는데 한번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수박 아닙니까? 음료수 저희가 쌌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혜진 교수님이 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게스트 모셔놓고, 진짜 닭살도 우리끼리 칭찬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과 성장연구소의 신을진 대표의 남편, 이자, 좋은 교사 운동 전 대표,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현 대표입니다. 송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부부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거는 최초입니다. 연속에서 그것도. 연속에서 이건 최초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 쌤쌤하고 무슨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분들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털렸죠. 털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 마시고요. 오늘은 진짜 사교육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모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이게 주제가 좀 어려운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만 들어도 사실 사교육 업계로부터 저희가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가능한 말이냐 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단체 이름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데 이건 너무 희망 고문이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 사교육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냥 사람들에게 좀 이슈 끌라고 그렇게 이름도 네이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역시 좀 별론 것 같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역시 생각이 좀 삐딱하시네요 나쁜 쌤. 이거 참.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성격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생각도 단순해. 이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보자 이런 단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체 대표님 모셨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우리 좋은 쌤, 나쁜 쌤 얘기는요 더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송인수 대표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자기소개 잠깐 해주셨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보십시오. 지금 전혀 사교육 걱정 없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학교 선생으로 영어 선생 한 13년 정도 근무하다가. 영어였었어요? 그럼요. 국어 선생이나 체육 선생, 사회 선생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래.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나오셨어. 이렇게. 몰랐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근무하다가 좋은교사 운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2003년에 학교를 퇴직했죠. 그리고 2003년이었군요. 5년 임기로 2008년 3월 달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사교육 걱정 세상을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11년이 됐어요. 야, 예, 참 오랜 세월이. 속도에 있는 단체였네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예, 짧지 않은 단체이고요.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또 성과도 또 많고, 예, 그러면서 제 40대와 50대 시절을 이 단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11년 하셨는데 사교육 걱정 세상이 좀 한 발짝 가까이 왔습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지금은 사교육비가 늘어서 뭐 너네가 출범한 이후로 뭐 좋아졌냐 이렇게 냉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좀 풀겠다는 국민들이 벌써 이제 한 몇천 명 돼요. 예, 저희 회원이 벌써 교사들, 학부모들 포함해서 정기 후원자들이 벌써 4천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니까. 뭐, 이 문제를 푸는데 관심이 없는데 자기 호주머니를 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나쁜 쌤이 그 생각하시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 취소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 4,100명이다. 형 이제 죽었다, 이제. 아니, 게스트가 협박하는 건 또 처음이네. 4,000명의 우리 후원자들이 아마 비난하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방금 제가 들으면서 교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후배된 교사로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퇴직을 감행하셨던 거에 대해서 되게 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떤 건지 어떤 배경을 만드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좋은교사 운동 대표 그 5년 임기로 2003년에 이 운동을 좀 책임진 후에 임기를 마치기 1년 전에 이사회에서 당신 그러면 이 임기 마치고 어떻게 할 거냐. 교육공무원직 이제는 내려놨는데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좋은교사 운동 과제보다도 더 강력한 주제로 당신의 인생을 걸라. 그렇게 이사회가 오더를 줬어요. 근데 좋은교사 운동 과제는 교사를 바꾸는 운동인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교육 과제가 뭐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한국 교육 평생의 숙제죠. 한국 교육 평생의 그렇죠. 숙제. 네. 뭐 40년,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당신의 인생의 과제로 끌어안고 그다음 인생을 또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2007년인가요? 그 한참 고민하다가 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신 그 한 말씀이 저한테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차출됐죠.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입시 문제나 사교육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던진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안 풀려진 거야. 그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려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자기 인생을 붙들어 묶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야. 그 말씀이 저한테 비수같이 찔려서 끌려 나왔죠. 아니 애들한테 한 얘기를 뒤에 앉아있다가 그걸 들으시고 아이들은 뭐 시험 기간인데 그 설교를 뭐 듣겠어요. 다 졸고 있는데 그냥 저만 뒤에서 멀쩡히 있다가 그냥 말씀이 확 꽂혀가지고 참 위험한 순간이었죠. 아유 사실은 저도 이 단체에 후원을 한지 좀 몰랐는데요. 조금씩 뭐 진짜 요만큼씩 이렇게 달달이 후원을 100원? 아니 달달이 후원을 하는데 그게 근데 어느덧 10년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소식도 그 메일로 오면 받아보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이들 셋 다 그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다 아직까지 사교육 전혀 안 시키고 있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이거? 공부는 아빠 닮아서 그래도 조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10년 동안 뭐 4,1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후원금도 이제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단체 목표를 좀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예. 우리 단체의 목표는 뭐 사교육 업계 분들하고 싸우자는 운동이 아니고요. 한 해 입시 경쟁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 200명, 그리고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학생 1인당 월 29만 원 이상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목표는 입시 경쟁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를 부모들이 10,000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의 힘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늘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운동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바꾼 것들이 좀 꽤 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2010년에 외고 입시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외고 입시 제도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듣기 시험인데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을 들어서 푸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 정도의 이 듣기 난이도 시험을 중3 학생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중학교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원몰에서 탭스 토익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한때 그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네. 지금은 탭스 토익 공부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그 외고 입시 제도가 2010년에 MB 정부 때 저희의 요구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고에서 입시에서 영어 듣기 시험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영어 9등급 중에서 아마 1, 2등급 정도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목고 대비 그 입시 학원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14년이군요. 선행교육 규제법을 국회에서 통과 처리하도록 해서 비록 학원 선행 프로그램은 우리가 규제를 못하게 됐지만 대학이 논술고사를 볼 때 고등학교 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또 대학 과정에서 출제를 한다든지 이거 다 못하게 막기도 하고 또 수학의 난이도도 상당히 그 낮추는 방식의 내신 평가를 하게 한다든지 또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운동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한글 교육이 그때는 아마 27시간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시간으로 늘었거든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여하셨습니까? 사교육 고점에서. 아니 그때 그 교육과정위원회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야, 또 깨알 자랑 들어오시는 거. 아니 근데 그때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굉장히 치열하고 이 수포자 를 양산하는 수학 교과서의 그 양을 교육과정을 20% 줄이는 운동을 위해서 들어갔지만 이 선행을 유발하는 한글 교육 이 부분들도 저희가 좀 바로잡는 일들을 좀 기여해서 사실 이제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유치원 때 한글 교육을 받지 않고 올라와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되기도 했고요. 그 유치원 교육의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간 기업은 지금도 안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블라인드 면접으로 해서 또는 채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거 아닌가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근데 한 해에 진짜로 이 입시 사교육 문제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200명 가까이 됩니까? 그게 2004년 경찰청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그때보다 입시 경쟁은 더 참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300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 숫자 이상 되는 아이들이 매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자살 통계를 국가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4년 경찰청 통계 외에는 없어요. 아니 제가 교육청에서 있어 보니까 자살이라는 이런 것들이 매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러 이거를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반응을 해가지고 또 자살을 할 수 있는 충동. 이 효과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전에 그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
뭐 네. 역대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6년 연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뭐 매일경제인가 거기서도 보도했고 또 교육부에서 또 사교육비 뭐 조사한 결과를 뭐 발표한 걸 보면 초등학생은 1인당 31만 9천 원, 중학생은 44만 8천 원, 고등학교는 54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사교육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10년간 이 운동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거 뭐 대표님이 하신 일에 조금 의아심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참 괴롭고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출범한 이후로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게 되니까. 근데 내용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저희 단체와 굉장히 협력적 관계에 있었던 MB정부 때는 사교육비가 감소됐어요. 한 2조 줄었어요. 아, MB정부와 협력적 관계였습니까? 그럼요. MB정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저희 단체 운동을 따라서 사교육 없는 학교 등 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의 그런 정책을 수용하는 그 정부 시절에는 사교육비를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2조 장관 시절 아닙니까? 네, 2조 장관 시절이죠. 그러니까 2조 장관이 나름 의미 있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그렇죠. 박근혜 맞아요. 정부 때 이제 정책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사교육비가 이제 팽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 저희 단체의 그 정책 요구를 좀 이렇게 수용하고 또 같이 긴장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정권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였고 또 그것을 무시한 정부는 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그 주도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사실은 고심이 깊죠. 그래서 현재 이 진보 정치 내지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매우 간단치 않은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 정부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좀 욕을 하더라도 그냥 정부가 좀 밀고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진보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매우 경청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욕망, 이해 당사자들의 욕망 이런 것들도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욕망을 거스르는 전체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개개인의 욕망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펴는 것을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 교육에 관한 한 진보 정부보다는 보수 정부가 좀 희망이 있는 듯한 그런 그 역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교육계가 사실은 진보 정부 정치 세력하고 좀 친밀하다 그렇게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학 때 운동하시던 분들, 학생 운동하신 분들이 일부가 나중에 정치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힘이 있어야겠다. 또 일부는 결국은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억제당하거든요. 그래서 학원가에 들어가서 논술 강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학원업계의 자기 친구들이 또 정치권에 들어간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적 관계가 돼서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후원 세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험한 팩트 체크 된 겁니까? 아니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새로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사교육 문제는 진보 정부에서 오히려 다루기가 좀 불편해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너무 새로운 시각이라서 조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우리 송인수 대표님의 이야기는 저희 방송과는 일단 무관하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 참고하시면서요. 저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문재인 정부 교육 지킴이 뭐 이런 것도 저기 광화문에 가셔서 하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네네네. 했죠. 그때 왜 나가신 거죠, 그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대선 공약을 당시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수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에 역시 그것을 수용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지금 것 같아서. 이제 그 자사고 폐지라든지 를 비롯해서 특목고
이런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라든지 수능 축소하는 뭐 수능 절대평가 뭐 부분이라든지 또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많은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을 공약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다 연결된 것을 알고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표하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교육을 잘 아신다면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잘 아시는데 교육은 잘 모르세요. 이것은 그분을 잘 아는 측근이 해주신 이야기고요. 그만큼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한 국민들의 그 민심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교육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으로 받아들였던 그 정책들이 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파악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서 지금은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이 공약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공약들인데 이것을 폐기했다면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아니 부모된 사람으로서 선생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광화문에 나간 거죠. 어유 대단하시네.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저희 콘티랑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 얘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MB 때 말이죠. 자사고 특목고 이 300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교육을 많이 유발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주호 장관의 뭐 100대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하여튼 저희가 욕할 거리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근데 네,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참겠습니다. 일단 참고요. 아니 그 정부도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네, 자사고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이거 아니 참, 근데 고교 다양한 300 프로젝트는 지극계 교육에 있어서는 마이스트 고등학교라는 특출한 또 이슈를 만들어낸 부분이라서 사실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오늘 뭐 토론회로 가나요 오늘? 토론회로 자, 진도 뺍시다. 네, 좋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잘 잡아서요. 네, 그러시죠. 네.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초2, 초5, 중1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보내주시는 다양한 그 소책자들 그 다음에 뭐 등대지기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금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고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소책자라든지 그런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됐었는데 굉장히 이 사교육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은 제가 있는 이 자그만한 이 제주도의 이 총구석에 이 분교에 다니는 부모들도 여기까지 아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씩. 네, 이런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교사, 교사면서 학부모들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이야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글쎄요, 저는 사교육을 받게 되면 단기간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사회과목 50점 맞던 아이가 그 학원 가서 한 달 만에 100점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우와.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교육에 한번 의존하게 되면 그 마력에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은 선생님의 어떤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측된 그 문제를 맞추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출제 경향, 그리고 예상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점쟁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전에 예습해야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필기 잘해야 되죠. 끝나고 나서 복습하고 그것을 또 문제풀이를 하고 나중에 메모지로 잘 정리했다가 고사장 시험 볼 때 또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암기를 해야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사실 범생들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데 학원 가면
그 모든 예상하는 능력이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원 강사가 그 일들을 대신해 주거든요. 야, 그러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예측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초중고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대학 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는 직장에서 승진할 때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직업의 영역에서 5년 후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승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시키는 거거든요. 초중고 시절에 그런 예측 능력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것에 취하다 보면 이 아이의 자생성이라든지 또는 야생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의존증이 문제입니다. 의존증이 좀 더 심하면 중독이 문제인데 이 의존과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 사교육 수준으로 사교육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적정 사교육이란 그 이상으로 넘어서면 해로운 또는 불필요한 수준의 사교육은 가지 말고 아이들의 어떤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사교육만큼만 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시라. 그러면 그 경계가 무엇이냐? 이 경계를 아는 게 중요한데 학원에서는 그 경계를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알려주고 싶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출범한 이후로 3년 동안 팠어요. 도대체 그 적정 사교육의 경계가 무엇이냐? 팠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책자에 담아서 알려준 거죠. 적정 심리학에 이어서 적정 사교육이 굉장히 용어가 마음에 듭니다. 적정 사교육. 이 적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에 일시적으로 도움받으면서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받는 그런 방식의 사교육. 굉장히 땡기네. 굉장히 땡겨 지금. 내가 학부모니까 너무 땡기는데. 네, 그래서 사교육 없는 세상이 아니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여기 단체의 회원이나 후원자가 되려고 하면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어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교육 문제는 부모가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제도와 정책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교육은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불가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학교에서 대비가 안 되는 수능 대비는 할 수 없이 사교육에 일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교육 과정이 또 사실은 수능하고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부모들이 웬만하면 참 참아야 돼요. 저 대단히 열분을 토하시는데 아까 이상한 쌤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단체에서 만든 소책자들이 저도 좀 봤어요. 안심해요 육아, 웃으라 수포자, 아깝다 학원비, 또 아깝다 영어 헛고생, 찾았다 진로 이런 다양한 소책자가 있던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최고로 지금 중요시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 제가 이제 만학도로서 유학도 지금 한번 고민해 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학창 시절에 좀 사교육 좀 해갖고 영어 공부했으면 지금 이런 고생을 진짜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좀 사교육 좀 시켜가지고 좀 영어 빡시게 좀 해줬으면 영어가 그런 진짜 울분이 지금 차오르거든요. 그렇네. 영어 지금 사교육하는 거 헛고생이라는데 이게 진짜 사실 맞습니까 이거? 근데 영어 사교육 전체가 헛고생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역시 적정 영어 사교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교육. 그 이상으로 가면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사교육이 있는데 영어 사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영어 조기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소책자의 많은 부분이 영어 조기 교육 그리고 영어 조기 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도 있는데 사실은 영어 조기 교육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검증된 이론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결정적 그 외국 학습 시기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가설이거든요. 그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13살 이전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지 효과적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가서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계되는 논쟁이고 그 논쟁에서 실제로 보니까 어느 쪽이 지금 결정적으로 완성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13살 이후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 이민 가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가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 조기 교육의 결정적 시기 가설은 13살이나 12살이 아니고 지금 3살이나 5살로 내려왔거든요. 3살, 5살 때 미리 영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끝났네.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금 그 논쟁이거든요. 그리고 가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전에 영어를 진작 하고 그렇게 진입을 해야지 영어를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단체가 이 소책자를 보급한 이후로 영어 조기 교육보다는 적기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윤 선생 영어라는 그 영어 그 이제 학습지 시장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 학원이 저희 소책자를 보고 영어 조기 교육 대신에 영어 적기 교육 이렇게 컨셉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조기 교육보다는 적기 교육이 중요하고 이 적기 교육이 언제냐 그러면 적절한 때가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공부해야 될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일정 시간 동안 깊게 몰입하면 그 나이와 관계없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맞아요. 보편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이론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쁜 쌤도 지금 영어를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파고 열심히 몰입하시면 어렸을 때 영어 한 사람들만큼이나 영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안 되던데. 그리고 어제 배운 영어 단어가 오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저희가 영어 학고생 소책자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영어 조기 교육은 영어 조기 유학이죠. 그건 해롭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체적으로 영어 조기 교육,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미국이라든지 그 외국을 가는데 사실 1년 지났다 오면 너무 빠르고 3, 4년 지나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또 귀국을 못 해요.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 조기 유학 바람이 불었는데 그것의 폐해를 저희 단체의 회원이 어느 대학의 교수님인데 미국에 가서 검증을 해봤어요. 12명의 기러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해봤는데 너무나 피폐한 그 가정의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영어 조기 유학 열풍 확 꺾여서 10년 전에는 이 한 해에 14,000명 이렇게 이제 조기 유학 떠났는데 지금은 4,000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꺾여졌어요. 그 실제로 과거에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영어 유치원. 네, 영어 유치원도 꺾였어요, 많이. 꺾였어요. 아니, 근데 우리 주변에 가는 사람 엄청 많던데, 아직도. 아니, 가장 결정적인 분이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못하면서부터 영어 유치원이 사실은 사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것도 영어 몰입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사립초등학교가 패소당했어요. 네,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사립초등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 다녀야 돼라고 하는 그 논리 구조가 깨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뭐 3대1, 4대1 될 것 같죠? 1.2대1, 1.1대1 뭐 이런 정도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영어를 통해서 지금 한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또 다른 교과면 다른 교과 그 각각에 맞는 그런 앞에서 말씀하신 적정 사교육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지금 선행 사교육이 대세잖아요. 네. 그런데 선행 사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고 학원의 영업 구조상 할 수 없이 그 상품밖에 판매를 못 해요. 돈을 벌려고 하면. 그래서 만든 것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래도 학원 가갖고 다 수학 배워가지고 대학 가고 다 그러한다 아닙니까, 지금? 수학은 학원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영역이에요. 영어가 제일. 대박. 와, 네, 대박. 영어가 학원 효과가 제일 큰 부분이에요. 언어 부분이. 네, 그리고 수학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특히 선행은 이제 수학인데 그렇죠. 사실은 수학과 관련해서는 그 학년의 진도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선행을 뛰는 것이 아니고 이전 학년에 뒤처진 부분들을 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과목도 진도도 어려운데 더 상급 학년 진도를 미리 공부한다? 그러면 다 잊어먹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개념의 5개념도 만들어져 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우서라 수포자라는 소책자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래 좋다. 선행이 아니고 후행 학습이 필요하다. 내가 수학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모른다. 중학교 2학년에. 그러면 그 함수 어떤 부분들이 뭐와 연결되어서 초등학교 어느 부분의 어떤 내용들과 지금 연결이 되는데 그 공부를 내가 안 해서 지금 함수 값을 잘 못 푼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말만 그냥 후행하라라고 하면 초등학교 과목 다 해야 되고 초등학교 수학 다 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수학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손을 놓거든요. 그래서 핀셋으로 어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초등학교 어느 학년에 어떤 단원을 몰라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지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소라 수포자의 부록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통하고 수학 있는데 개념 지도가 있죠. 네. 개념 지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우리 회원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소책자들은 뭐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회원 되면 줍니다. 회원 되면 줘요. 그렇죠. 그리고 공짜로 하면 또 안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300원. 그다음에 조금 올라서 500원 하다가 요즘에는 권당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몇천 원이면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자기 돈 몇백 원이라도 써야지 읽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에다가 신청하면 그거 보내주는 겁니까?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 그 구매하기 다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이 영업을 잘 하시네. 영업을 잘해. 네. 시민운동도 영업 잘해야 됩니다. 사모님이랑은 달라, 굉장히. 지금 보니까.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 포털에 실시간 검색 1위가 됐던 건데, 6월 20일 날 자사고 재지정 관련해서 전북교육, 그렇죠.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 상상고, 동상고 재지정 취소 결정 내렸습니다. 이거 되게 핫한 이슈였습니다. 이 파장이 되게 일파만파로 많이 커졌는데, 저희 이게 입이 근질거려서 궁금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애청자들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뭔 관계인데? 아니 왜냐하면은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그 예전부터 그 자사고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사고 가려고 사교육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중등사교육 연구한다. 그래서 애청자분들이 초등선생님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고가 뭔지 이렇게 잘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자사고가 뭔가 요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자사고는 뭐 2003년 뭐 그때 그 DJ 정부 그 이후 전후로도 좀 있었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사고는 MB 정부 때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MB 정부 때 문제 많았어. 평준화를 넘어 다양성으로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주호 장관이 사실은 그 대선 공약으로 만든 이제 핵심 브랜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준화 시제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사고 같은 그런 다양한 학교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근데 재밌게도 자사고가 정말 교육의 다양성에 이바지한다고 한다면 교육 내용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 학교의 그 교육 내용이. 뭐 과학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좋다. 다양성 인정한다. 다양성 중요하다. 그러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고 수평적 다양성. 그러니까 학교 서열이 매겨지는 어떤 지점에 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다양성 말고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이 다양한 그 학교로서 이 자사고가 기여하느냐, 우리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자사고의 그 학교 교육 계획서를 싹 다 수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의 획일화된 교육.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야자시키는 일들을 버젓이 학교 계획서에 그렇게 다 노출하고 이거는 교육 과정에
다양성이라 말할 수 없는 입시 귀족 학교 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데이터로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그 후에 학교 계획서 수집은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숨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자사고 정책이 실제로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 획일화를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사실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사고 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사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3 학생들, 고1 학생들 2만 명이 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사고는 사실 우리 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또 이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가 사실은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들 중에서 가장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있는 학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중에서? 고등학교 아닙니까? 고등학교? 벌써 갈리잖아요. 중학교가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어요. 물론 작년부터는 고등학교가 많이 지출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중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했어요. 자사고 정책 이후로.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시가 격화되면서 대학 입시의 성공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느냐로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 입시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자사고가 그 기름을 끼얹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은 놀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홍역을 앓으면서 어른 되는 연습을 해야 될 시기예요. 학습에 대한 사춘기요 진짜. 예,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경험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입시로 아이들의 목줄을 잡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고뿐만 아니고 외고도 그렇고 이 과학고도 그렇고 사실 다 폐지를 해야 될 그런 학교 체제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나오시는데? 아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이거 반대하는 국민들이 70%가 넘는다니까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이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고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해 당사자들 때문에 좀 못하게 되면서 재지정 그 정책을 가지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상상고에서 처음으로 자사고 재지정 승인을 하지 않는 이제 그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것은 자사고 폐지 정책과 무관합니다. 이 폐지 정책이 아니에요. 폐지 정책이 아니고 그 자사고 유지 정책 속에서 함량 미달인 자사고들을 퇴출시키고 일반고등학교 전환시키자는 것이니까 자사고 폐지 정책과 무관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아니 제가 알기로 뭐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9.61점인가? 네. 뭐 80점이 이제 통과 기준인데 0.39점이 모자라가지고 뭐 떨어졌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교육부 기준은 70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뭐 의도적으로 이걸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닌가. 그 바람에 뭐 학교 측이나 학부모의 그 반발이 장난 아니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던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그 교육부가 그렇게 정리한 것은 그냥 권고사항이지, 실제로 교육청이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과거에도 다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 재지정 평가 기준을 60점으로 할 때 몇몇 교육청에서는 70점으로 했었어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점으로 이제 그 조정되었었던 지금 이 시점에서 전북교육청이 70점 가지고 약하다. 일반고도 70점 다 넘는다. 그러니 특별한 자율성이 있는 그 학교는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80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이고 만약에 전북교육청이 80점을 그렇게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으면 교육부가 그때 밀고 들어왔어야 되죠. 왜 우리 지침을 어기느냐. 그런데 그때 그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용인한 겁니다. 정부가 용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고 그러면 80.2는 그렇게 해서 통과됐으면 그거는 또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런 걸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전북교육청에서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그 강론으로 들어갈 때 완전히 그 80점이라 할 때 기준 점수라는 것이 또 있는 거거든요. 기준 점수가 0점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대개 한 20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따져보면 이게 기본 점수도 줘야 되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합산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80점을 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교육청의 경우는 70점이 기준인데 80점이 넘는 그 점수로 지금 재지정 통과한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점이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니까요. 더더구나 상산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뽑을 수 있는 사실 자사고의 지존이에요. 이 그 선발의 어떤 범위가 그렇게 넓은 것은 그렇다면 훨씬 책무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80점 점수 주는 것 기준 삼은 거 과하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들도 사실은 또 엄격한 기준으로 서울교육청도 80점 정도, 경기교육청 80점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전북교육청하고 이가 교육부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면 교육부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 그 승인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어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망인데 뭐 전망은 뭐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그 승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기사도 있고 또 대변인이 우리 승인하지 말라고요? 없다. 지정 취소를 승인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했다는 기사가 났고요. 한국일보에. 그리고 고민정 그 대변인이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육부가 그것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결과를 두고 봐야죠. 그러나 저는 정부가 이 그 취소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무엇이냐면 초중고 교육은 전부 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이게 국정 기조예요. 대학 정책만 우리의 그 이제 관할에 둔다. 그렇죠. 이런 그 기조 속에서 지금 관련된 정책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중고 교육에 해당되는 이 사안을 교육 정책의 그 기조에 따르면 그대로 그 이제 시도교육청의 그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현 정부는 그 기조를 지방교육청 내지는 그 시도교육청으로 초중고 교육은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승인을 취소시켜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다 틀어주겠다는 얘기구나. 민감사항은 결국은 국가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시도교육청의 이 초중고 교육의 정책을 이관하겠다, 결정권을 이관하겠다 하는 말을 해도 누가 그걸 믿겠어요. 결국 민감한 사항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서 거군요. 결국은 이 공약도 결국은 후퇴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고 자신들이 초중고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민감한 사안일지라도 김승환 교육감이 결정한 이 사항을 승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승환 교육감의 이 교육 정책을 전북 그 도민들이 반대한다면 이분을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을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3선이기 때문에 사실 더 나올 수는 없지만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자꾸 또, 이거 막, 또 이거 막 정책에 나오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뭐 자꾸,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 우리 지금 교사 배움 토크인데, 왜. 뭐 갑자기 그 사사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참 사교육 지금 막 아까 영어, 수학 좋은 솔루션들 지금 막 지금 얻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모신 이유가 이 송유수 선생님은 총론을 얘기하는 거죠. 강론은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런, 아까 그 수학 적정 사교육, 영어 적정 사교육,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근데 아까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그 선, 어느 정도까지 치고 빠지고 요 선,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죠. 모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그 수학 사교육 안 하고, 영어 사교육 안 하고 영어 잘 공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이 좀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겠는데. 그럼 뭐 당연히 강론 이것도 우리 한 10회 노예계약 해가지고 방송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좋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 저는 이거 수학의 최수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수학 교육의 레전드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우리 그 수학 교육 역사 7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수학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압니다. 지금 직접 나와서 그렇게 이 수학 사교육의 적정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어도 얼마든지 또 그렇게 저희가 또 뭐 김승현 선생님, 뭐 영어 선생이자 정책실장 역할을 했던 지금은 정책위원장이지만 그분 이야기를 또 이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말씀은 대표님은 잘 모르고 내 밑에 있는 아들이 잘하니까 그 아들 소개시켜줄게. 내 빼도 뭐 이겁니까? 아니 뭐 저도 이야기 하나만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수학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대표님은 자꾸 얘기하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정책적으로 흘러. 자꾸 정책적으로 흘러서. 아니지. 안 되겠어. 자사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정책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죠. 네, 질문을 그렇게 유도하시는데 어쩝니까? 네, 이게 또 워낙 핫이슈라,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송윤수 대표님 이야기나 뭐 다른데 모실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 저희도 여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청취율 안 나오면 얄짤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얄짤 없습니다. 뭐 얄짤 없어요. 유명한 거 친분 이런 거 다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는 청취율에 의존합니다. 저희는. 이 방송패에 벌써 이렇게 인이 박혔군요. 네. 그럼요. 저희 준 방송인인데요, 뭐. 네. 아니 뭐 그걸 우리가 송인수 쌤 뭐 보고 방송하나 우리 정치자 보고 방송하나.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회원들 국민들 보고 운동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같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수학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영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학기에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대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진로도 좋아요. 진로. 그리고 이 영유아 단계 그 아이들 보육 문제도 좋습니다. 이것도 나쁜 쌤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거? 네, 그 전문가들이 질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만 들어도 2학기 저희 배움 토크가 굉장히 풍성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거는, 오늘 방송 청취를 보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송윤수 대표님 모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자사고 문제까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각자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하고 좀 방송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쌤, 정말 그 특급 게스트 모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저희들이 되게 유쾌하게 방송한 경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가장 와닿았던 게 적정 사교육의 부분에서 특히 그 만학도인 나쁜 쌤이 지금 해도 괜찮다. 지금에 몰입해서 해도 아주 지금이 적기다. 이 부분에 되게 인상적이었고,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BTS 영상을 좀 봤거든요. BTS 중에서 RM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맨날 그 멤버가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자기는 프렌즈를 보고 영어 공부를 했다. 미드. 네. 그래서 유엔에 가서도 지금 영어로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오늘 송윤수 대표님 말 통해서 깊이 이렇게 제 머리에 박히고, 제가 3살이잖아요, 저희 딸이. 네. 영어 공부는 나중에 천천히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쌤, 본인 영어 공부나 좀 더 하면 좋겠다. 영어 공부의 적기는 언제나 지금이다. 요런. 어록이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쁜 쌤,
아니 뭐 계속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 조은 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적기도 중요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니까 내가 진짜 어제 했던 게 오늘 기억이 안 나. 어릴 때 말고 젊을 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그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야 사교육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교육이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말이 조금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사교육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고요. 뭐 하여튼간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사교육이 걱정만 없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우리 대표님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항상 그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출연하셨을 텐데 저희 같은 이런 어설프 방송에 오늘 첫 네. 출연하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사교육 문제부터 요즘 핫 이슈까지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네, 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근데 사교육 없는 세상으로 단체 이름을 시작할 뻔 했었어요. 그런데 걱정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 제 아내하고 3일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수용한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제가 그런데 걱정을 걱정을 넣으니까 한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걱정을 넣길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을진 대표님이 역시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적정 사교육이라는 말도 탄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 오늘 거의 뭐 이게 밑밥만 깔다가 끝난 방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들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우리 송현수 대표님 모시고 교사 배움 토크 사교육 국정상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 사교육에 고통받고 있고 또 그 사교육 받은 아이들이 교실에서의 보이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 현장의 교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수준을 맞춰서 가르쳐야 될지 매 시간마다, 매 수학 시간, 매 영어 시간마다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공교육의 현실인데요. 저희 방송이 그런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를 주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청취율 보고 다시 한번 모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전문위원들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또 이야기 나눠주시는 우리 송윤 선생님, 그리고 청취해주신 우리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